영어발전소 이영민입니다. 자, 오늘은 문법의 첫 시간으로서 기초 용어 설명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빠르면 유치원이나 늦어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최소 영어를 5년에서 6년 이상씩은 다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영어 원어민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어 이야기가 나오면, 특히나 그 중에서 문법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울렁증을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문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 아닐까요? 자, 일단 문법은 그렇습니다. 영어로 영문법의 기준을 했을 때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법, 그게 영문법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모든 영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이 네 가지 모든 것에 문법이 다 기본적으로 규칙으로서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문법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어를 구사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중요합니다. 뭐 수능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영어가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영어를 시험을 보기 위한 영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답답함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이 시간부터 이제 영어의 문법을 조금 더 쉽게 가급적이면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문법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영어의 문법을 더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와 정의를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중학교 3학년생들을 기준이라고 했을 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목적어가 뭐죠? 자, 대답해 보세요. 목적어.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목적어의 정의가 떠오르시나요? 문장 내에서 역할이 뭐죠? 그럼 목적어의 종류는 뭐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와 이름조차 아직까지 좀 생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다시 잘 외우시고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모든 문법은 다 연결되어 있다. 독립된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는 생각으로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어라는 건 말이에요. 26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26개의 알파벳을 가지고서 조합을 해서 궁극적으로 문장을 써낸다면 문법을 다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알파벳 2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알파벳들을 가지고 단어를 만들 거예요. 단어라고 하는 건 한 개 이상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합입니다. 자, 이 한 개 이상의 알파벳을 구성했을 때 반드시 의미를 가져야 되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알파벳이 300개가 모여 있어도 의미가 없다면 그건 단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문법적인 어떤 성격은 하나의 문장 내에서 가장 작은 문법적 구분 단위로서 이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최소 문법적 구분 단위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띄어쓰기입니다. 원래 우리말에 띄어쓰기가 있을까요? 자, 원래 우리말은 우에서 좌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에 좀 영향을 받아서 우리말도 좌에서 우로, 그리고 띄어쓰기도 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바뀐 것이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바탕으로 한 단어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자, 이제는 단어 다음에 바로 문장이 아니에요. 구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어를 2개 이상을 모아서 의미를 딱 지니게 하고요. 문장 내에서 문법적인 구분 단위로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단어와 구의 차이는 뭘까요? 자, 띄어쓰기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형태라면 단어라고 이해하시고, 띄어쓰기에 의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덩어리로서 이용된다. 즉, 중간에 있는 띄어쓰기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구라고 인식되어집니다. 이러한 단어와 구를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럼 문장은 뭘까요? 자,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진다는 면에선 구와의 차이점이 없죠. 하지만 그 2개의 단어 중에서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한다? 동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동사가 들어가면 문장이고요. 즉, 문장이라는 건 동사가 필요하죠. 자, 바꿔 말하면 띄어쓰기에 의해 2단어 이상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동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장이죠. 하지만 그 2단어 중에 동사가 없다면 그것은 구라고 인식을 하셔서, 자, 처음에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서 문장 만들기까지로
모든 문법을 다 이제 총망라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단어라는 걸 볼 거예요. 자, 제가 제 얘기 하나 할까요? 선생님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리고 영어발전소의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평촌교회라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영어발전소의 구성원일까요? 아니면 평촌교회 신도일까요? 셋 다죠? 자, 바꿔 말씀드리면 단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불러주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품사라는 거하고 문장 성분이라는 것 둘로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품사라는 것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끼리 모아놨어요. 자, 그럼 일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니까 집합이죠. 자, 그래서 집합적 이름이고요. 단어를 우리가 불러줄 때 뒤에 무슨 사로 끝납니다. 알고 있는 사 뭐 있을까요? 명사 있겠죠? 동사 있었고 대명사, 전치사, 조동사 이런 식으로 단어 뒤에 다 사로 끝나면 그건 어떤 단어를 불러주는 품사적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하나의 문장 속에 실제 활용이 되었을 때 그 문장 내에서 자, 가지게 되는 문법적인 지위,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이게 한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 라는 명칭으로 접근하자면 이것은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요. 자, 끝에 어가 붙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가 뭐가 있죠? 주어, 또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런 말들이죠. 뭐 제가 좋아하는 광어, 뭐 고등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고요. 자, 문장 성분은 그래서 어로 끝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조금 전 화면에서 문장의 정의를 내렸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동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문장은 동사고 동사는 문장이니까 문장 성분이라는 건 하나의 단어나 구가 그 문장 내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동사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문장 성분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품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품사 개요라고 해서 품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갈 거고요. 오늘은 먼저 이 문장 성분에 대한 용어 설명부터 이어갈게요. 자, 문장 성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아까 전에 문장은 동사고 동사는 문장이고, 그래서 문장의 핵심은 동사,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인 동사와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말이었으니까 제일 먼저 주어가 나오게 되죠. 주어는 무엇이다?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행위라는 말을 좀 뺄게요. 일단 동사가 발생했을 때 이 동사는 누구 거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주어입니다. 동사의 주체라고 해서 주인 주자를 써가지고 주어를 쓰죠. 자,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눈 목자고요. 적은 표적이에요. 눈을 두고 있는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바꿔 말하면 동사가 딱 발생했을 때 누가 했는가에 해당하는 게 주어라면 목적어는 누구에게 했는가, 즉 동사의 대상, 앞으로 목적어는 뭐다? 대상어라고 기억하실게요. 자, 그 다음 보어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동사를 분류할 겁니다. 그 동사를 분류하는데 그 동사 중에는 혼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용되는 동사가 있어요. 자, 그러한 동사를 불완전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불완전한 동사를 보조해가지고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그래서 이것을 보어라고 하죠. 참 다행스러운 건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 보어 이렇게 묶어내고 나면 나머지는 싹 다 묶어서 서술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서술어는 동작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상황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도 서술어에 포함될 거고 어떤 분위기적인 걸 꾸미는 것도 서술어에 해당할 거고 하여튼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서술어라고 기억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중에서 보어부터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보어는 자, 보충하는 대상에 따라서 첫 번째 주어를 보충하면 주격 보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뭐 이 형식에서 보게 될 거고요. 자, 목적어를 보충하면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이건 5형식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보충 성격은 뭡니까? 그럼 보충 대상에 대한 자격이 무엇인가를 나타낼 때에는 명사가 보어로 이용될 거고요. 그 다음
보충 대상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나타낼 때에는 형용사가 보어로 이용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보충 대상의 동작이 어떠한가를 나타낼 때에는 준동사가 보어로 이용될 겁니다. 이 준동사라는 건 나중에 다시 하나의 강의로 묶어낼 테니까 지금 간단하게 세 가지라는 점만 알려드릴게요. 준동사는 첫째, 부정사, 둘째, 동명사, 셋째, 분사를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보어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하면 학생들 중에 조금 그냥 성급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5개요 라고 할 겁니다.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명사보어, 형용사보어, 준동사보어 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보어의 종류는 수학에서 배웠죠. 배분 법칙입니다. 자, 주어를 보충하는데 주어의 자격을 설명하는 주격 명사보어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형용사보어,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주격 준동사보어, 또한 목적어의 자격을 설명하는 목적격 명사보어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격 형용사보어, 또한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목적격 준동사보어로서 배분 법칙을 이용해서 2 곱하기 3, 총 6가지의 보어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보어는 됐고 목적어의 정의 뭐였죠 아까? 예, 동사의 대상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동사의 행위 대상 이 말 좀 잠깐 뺄게요 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3형식의 목적어와 4형식의 간접과 직접 목적어, 5형식의 목적어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전체를 다 보기 위해서 다시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문장의 동사를 정동사 또는 정형동사라고 하는데 그 동사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타동사일 경우에는 목적어 필요하죠. 또한 조금 전에 말했던 준동사라는 게 있었죠. 다시 뭐라고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가 뭐라고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를 준동사라고 하는데 이 준동사가 동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뿌리가 동사에 있어요. 그럼 뿌리가 동사에 있는데 그게 성격이 바뀌겠어요?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도 때에 따라 목적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목적어라고 불러주고요. 전치사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품사 개요를 할 텐데 전치사가 뭘까요? 자, 명사의 앞에 위치해서 그 명사와의 관계성을 나타내주는 말을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 전치사는 바꿔 말하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한다? 명사가 나와야 한다. 근데 그 명사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목적어라고 하면 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누어주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관계 대명사가 알맞을까요? 아니면 접속사가 알맞을까요? 라는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관계 대명사와 접속사 지금 대충 뭐 수업 많이 들었으니까 감 오시죠?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문장이고 접속사 뒤에는 완전 문장이고 이런 문제를 풀 때 뒤에 문장이 불완전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주어나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을 때 이게 정확한 불완전 문장의 정의예요. 근데 그때 목적어를 우리가 검토할 때 동사에 대한 목적어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준동사에 대한 목적어라든가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목적어를 정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이 세 가지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장의 종류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알파벳을 가지고 단어를 만들었고 단어를 바탕으로 구를 만들었고 단어와 구를 조합해서 문장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럼 문장은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든 영어에서의 제1원칙으로 기억할 명심하세요. 1문장 1동사 원칙을 바탕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문장 1동사 원칙이 뭘까요? 자, 영어는 말입니다. 단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문장에 동사가 반드시 한 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장을 쓰다 보면
동사가 여러 개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돼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연결사가 필요해요. 즉 연결사는 접속사하고 관계사하고 의문사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1문장 1동사였죠. 그런데 동사가 늘어날 때 그냥 늘어나요? 못 늘어나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결사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1문장 1동사에 2동사가 되기 위해선 1연결사, 3동사가 되기 위해선 2연결사, 4동사가 되기 위해선 3연결사 이런 식으로 연결사의 개수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동사의 개수가 나오게 돼요. 그거를 1문장 1동사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즉 동사의 개수가 한 개가 있으면 이건 우리가 단문이라고 해서 그냥 동사 한 개. 그 다음 연결사가 늘어남에 따라 동사의 개수가 늘어날 텐데 그 동사의 개수가 늘어났을 때 중문과 복문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동사가 2개 이상이네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연결사가 1개 이상 들어갔단 말이겠죠. 이때 중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에 여러분들 뭐 문법책이라든가 또 어떤 강의를 보시면 연결사의 종류를 이건 등위 접속사, 이건 뭐 종속 접속사 외워 이러는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연결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문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문장은 등위 연결사를 이용한 중문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뭐 복문은 이거예요. 연결사가 있는데 그 연결사를 중심으로 한쪽 문장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문장은 독립적으로 무언가 부족해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속 연결사를 이용한 복문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간에 하고 있는 건 문법 수업도 아니에요. 문법에 대한 기초 용어 설명이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초 용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정의입니다. 뭐 사랑과 정의의 이름 그게 아니고요.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가거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법이라는 건 하나의 독립적 분야가 아니라 모든 전 분야에 걸쳐 있는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용어를 다 이해하시고 또 암기하시고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목적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건 대상어네. 근데 그 대상이 무슨 대상이지? 동사의 대상인가? 준동사의 대상인가? 아니면 전치사의 대상을 말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초 용어 설명은 사실 더 해야 할 말이 많은데 너무 이렇게 많아지면 공부하기 싫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정리했거든요. 반드시 다 외워놓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했죠. 품사. 자, 품사가 어떤 품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품사들이 어떤 역할을 함으로 해서 어떤 문장이 형성되어지는지 그 품사 개요로 다시 설명 찾아뵙겠습니다. 복습 꼭 하세요.